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제4강 이번 시간에는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료비 지불제도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꼼꼼하게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교재를 보시면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조금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진료비 지불제도라는 게 뭐냐? 지불제도라는 건 즉 진료비를 어떻게 주느냐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자, 이것 지불제도는 그 각 나라마다 조금 다른 방식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혹은 병원에 지불되는 의료 진료비를 그 어떻게 주느냐 하는 방식인데 이 어떻게 돈을 주느냐 어떻게 받느냐 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 제도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의료 공급자에 대한 지불이 있겠고요. 의료 기관에 대한 지불이 있겠죠. 자, 의료 공급자에 대해서는 의료 행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술비, 그러니까 술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의사의 의술이죠. 의술에 대한 행위비인 거죠. 행위비.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시설이나 장비, 뭐 기계, 의료 장비라든지 의료 병원 뭐 하드웨어적인 거라든지 이것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움직여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수가가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 대한 수가. 근데 병원 어떤 거요? 뭐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이제 진료비 지불 제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행위별 수가제는 하나하나마다 가격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행위 하나하나마다 약, 재료비, 뭐 그다음에 의료인이 진료 행위, 뭐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 이렇게 다 하나하나 우리 마트에서 장볼 때 10개 10개를 샀으니까 얼마, 12개를 샀으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 행위 하나하나마다 병원에서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가 결정을 할 때 이 행위에 따라서 결정이 됐고 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지급하고 청구하고 하는 이런 수가제가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이제 행위별 수가제는 가장 보편적인 거죠. 그리고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뭐 불평이나 불만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것을 하면 우리가 수가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결정된 것을 알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후 분쟁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대체로 자본주의 국가들이 행위별 수가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의료인이 제공한 시술 내용에 따라서 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정하는 게 아니라, 그쵸?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었죠. 앞에 시간에 배웠습니다. 결정된 수가에 의해서 의료비를 지급받는 제도죠. 그러니까 전문의와 일반의가 있으면 전문의가 그 수가를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선호하는, 즉 의료인이 선호하는 방식이죠. 의료진들은 하나하나마다 받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단점으로는 조금 어떤 게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를 두 번 보아도 될 거를 갖다가 다 세 번을 본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두 번 오게 해갖고 하나하나 꼼꼼히 보기보다는 짧고 빈도가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두 번 올 환자를 다섯 번까지 오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과잉 진료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은 뭐예요?
행위별수까지는 의료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과잉 진료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인두제도 여러분하고 이 두 번째 챕터에서 인두제 나왔었죠. 영국 같은 데서 인두제 의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자, 인두제는 뭐예요?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 수, 내가 환자를 10명 맡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역은 당신이 맡으세요. 요 구역에는 환자가 당신한테 갈 수 있는 환자들이 50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주민들이 세금 낸 것에 대해서 국가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제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많이 오든지 적게 오든지 나는 같은 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 수에 따라 사람 인주 그야말로 사람 머리대로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하게 돼요. 자,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까지를 하니까 한 건마다 받는 거고 여기는 나에게 맡겨진 환자의 숫자만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일반 가정의에게 그래서 주치의 혹은 주치의 가정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1차 진료를 받고 여기에서 소견서를 써줘서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만 전문의가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우리 한번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외국에 있는 영국이나 뭐 미국, 호주 뭐 이런 데 사는 우리 그 교포들이 아프면 그냥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서비스가 훨씬 신속하기 때문이죠. 어떤 우려점이 있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막 유치하려고 노력하지 않죠. 왜요?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내 보수는 같다는 거죠. 이게 인두제입니다. 봉급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 의원은 인두제, 그 다음에 병원은 봉급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나 영국 같은 국영의료 체계에서 이제 일반 그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이라든지 벽지나 오지에 거주하는 국민도 내가 원할 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진료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죠. 자, 법이나 제도로 보면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의료 시설이 뭐 전국에 걸쳐서 골고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의사들이 그렇게 환자를 막 열심히 보는 것이 조금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면 의료 서비스가 골고루 주어지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단점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보는 것보다는 더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나에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맞추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지요. 이게 봉급제였습니다. 자, 포괄수가제는 우리 행위별수가제 하고 있다고 그랬죠. 행위별수가제는 하나마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감기 환자가 갔을 때 이거는 행위별수가제예요. 하나. 포괄수가제는 뭐예요? 아, 감기면 대체로 이러한 치료를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감기 그러면 무조건 이 비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 환자가 어떤 경우에는 3개만 서비스를 제공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5개를 제공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2개만 했는데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술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떤 수술이 어떤 환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약이 조금 더 많이 쓸 수도 적게 쓸 수도 있고 수술 시간이 길 수도 적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치료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서 왔느냐, 즉 질병에 따라서 결정이 미리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보면 미국에서 의료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막기 위해서 이제 그 개발된 건데, 그리고 이 메디케어 환자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됐고 뭐 그 실행이 되어 왔던 건데 지금 포괄수가제를 하는 나라들도 있지요. 의료비 사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입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오래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퇴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금방 회복이 안 돼서 일주일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병원이 받는 비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포괄수가제였어요. 포괄수가제 우리 조금 더 보기로 해요. 자, 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심사는 약화되는 대신에 의료기관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진단명을 조작하거나 그것을 뭐 우리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서비스만 받았는데 뭐 입원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것에서 파생된 뭐 다른 뭐 모두 또 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 반드시 그렇다가 아니라 생길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포괄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반드시 이것은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각 의료기관들이 입원율, 재원일수, 입원 건수, 뭐 중증도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심사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병원에서 뭐 그 조금 더 환자를 늘리거나 혹은 뭐 입원 일수나 이런 것들을 뭐 조금 더 업데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일인데 5일이라고 부정하게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액계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사전에 정해 놓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그래서 진료비 총액을 미리 정해 놓고 그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적용되는 방식이죠. 우리나라는 총액계약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진료를 최소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렇죠? 총액계약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지금 교재로 조금 읽어보세요. 일당 진료비 방식은 그러니까 입원 환자한테 하는 거죠. 입원 환자한테 입원 하루당 얼마라고 수가를 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진료비를 주고 받고 하는 방식을 일당 진료비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요양병원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당 진료비는 의사의 보수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뭐 질병의 종류나 분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환자 한 명이 하루 입원했으면 얼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는 의사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제외하고 병원의 전체 비용을 포괄해서 그러니까 병원 의사 진료비는 행위수가제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대한 진료비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환자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식비도 들어가고 무슨 간호비도 간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또 이제 일당으로 정해서 지불하고 뭐 이러는 방식 두 가지가 다 있지요. 이런 방식과 그러니까 의사의 보수를 포함한 방식과 의사의 보수를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만 그러니까 일당으로 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총액을 통해서 일당 진료비가 채택되는 경우 병원은 일당 진료비를 높이거나 진료 일수를 늘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려가 있어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병원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환자 진료 일수를 늘려서 돈을 늘리거나 아니면 똑같은 돈이 들어오니까 낮추거나 하는 부분이 이제 염려가 된다는 거죠. 자, 수가표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들이 이제 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행정관리 비용은 조금 적게 지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일당 진료 방식을 별로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장단점을 구분해서 우리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만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행위별 수가제, 환자 한 사람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신기술 등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어서 의사나 의료기관이 좋아하는 방식. 그쵸? 단점은 뭐가 있어요? 과잉 진료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허위 청구, 부당 청구가 생길 수 있고 과잉 진료나 과잉 검사가 염려된다. 포괄수가제는 뭐예요? 자, 경영과 진료가 효율화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 다음에 진료비 청구 방법이 간소화되는 장점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이 서비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지요. 그리고 허위 부당 청구, 그러니까 청구할 때 코드를 뭐 조금 더 높은 걸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의료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봉급제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의사들이 안정하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장점. 단점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냥 관료화가 되거나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는 거죠. 인두제는 맡은 대로만 하기 때문에 두 개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들이 치열하게 환자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의 과소 진료가 조금 염려되는 거죠. 통액제, 계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비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소 진료나 과소 진료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심사제도 어느 나라가 하는지 볼게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와 일부 포괄 수가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이 대표적으로 인두제를 하고 있는 나라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행위별 수가제와 인두제를 하고 있는데 병원급에서는 포괄 수가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의료 체계는 여러분이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할 때 별도로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